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님, 지금 띄워두신 자료에 2페이지하고 3페이지부터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바로 더 튼튼해지고 두툼해진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일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하죠. 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그 정책의 방향성이 숫자로 아예 확정되었다는 점이에요. 소득 대체율이 기존 40%에서 43%로 상향돼서 고정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이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가 확립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수치 변화를 단순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간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발표했던 연금 개혁안의 전체 맥락을 함께 짚어보면 이 구조가 왜 필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 숨어 있나요? 이번 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정부가 내건 아주 중요한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금 수익률 제고예요. 기존 4.5% 수준이던 목표 수익률을 5.5%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기금 수익률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조정되면서 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당초보다 무려 15년이나 늦춰졌습니다. 2071년으로 연장된 거죠. 와, 2071년이요? 그 숫자 자체가 주는 안도감이 확실히 있네요. 거기에 3페이지를 보면요. 은퇴자분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핵심 사안이 하나 더 나옵니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동안은 사실 법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서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불안감이 좀 컸잖아요. 맞아요. 그게 컸죠. 그런데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심리적 안전판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 심리적 안전판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요, 이 공적연금이 주는 또 다른 거대한 안전판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 방어예요. 아, 인플레이션 방어요? 네, 자료에 보시면 2026년에 공적연금액이 2.1% 인상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게 산경투데이 같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2.1%라는 수치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정확히 반영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도 똑같이 올려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은퇴 자산 관리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민간 금융사의 연금 상품들은 가입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이 구매력을 국가가 방어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자산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숫자를 불리는 데만 집중하는데 이제 은퇴 후에 자산을 헐어 쓰는 단계로 넘어가면 마인드셋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돈을 쓰면서도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불안해지기 십상인데 맞아요. 불안하죠. 물가가 올라도 내 연금이 그만큼 따라 올라준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네요.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평균 수급자는 월 14,000원 정도, 최고액 수급자는 월 325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방어력이 상당하겠습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최대한 단단하게 구축해두는 게 모든 은퇴 전략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공격적인 전략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시면요. 일하는 은퇴자분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파격적인 변화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4페이지에 연금 감액제도 전면 폐지 부분인데요. 기존 제도의 딜레마가 그거였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건강하고 능력도 있어서 소일거리나 재취업으로 돈을 벌면 국가가 연금을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면 최대 15만 원씩 감액을 당했죠. 이게 일할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은퇴자들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페널티로 억누르는 역효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한겨레디사에 보도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의 이면을 보면요.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이제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6월부터는 월 소득 기준으로 약 509만 원 구간까지는 연금 감액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월 509만 원이요? 청취자님 입장에서 이 변화의 실질적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월 50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은 단일 언덕 깎이지 않고 100% 온전히 수령하면서
동시에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마음껏 창출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은퇴 초반에 현금 흐름을 극대화해서 전체 은퇴 자산의 수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요. 그쵸. 초기 은퇴 기간의 자산을 헐어쓰지 않고 오히려 추가 소득으로 버텨주면 모아둔 개인연금이나 투자 자산들이 계속해서 복리로 굴러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니까요. 이어서 5페이지의 크레딧 제도 확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내 연금액을 영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크레딧 제도. 이거 진짜 중요하죠. 청취자님들께서도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의 존재는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건 혜택의 폭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점입니다. 혜택의 상한선 자체가 무너졌다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그 정책 브리핑 세부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첫째 아이부터 무조건 12개월을 가산해줍니다. 맞아요. 더 놀라운 건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선을 아예 폐지했다는 거예요. 군복무 크레딧 역시 기존 6개월 인정에서 12개월로 딱 2배가 늘어났고요. 가입 기간은 곧 연금 수령액과 직결되거든요. 국가가 청취자님의 국민연금을 1년치 혹은 그 이상 대납해준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앱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예상 가입 기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 앱부터 켜봐야겠네요. 네, 내가 몰랐던 1년, 2년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얹혀 있다면 평생 수령하는 연금액의 총 규모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숨은 돈 찾기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일회성 환급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이 굵어지는 거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필수 체크 항목이죠. 이쯤에서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 보겠습니다. 공적연금으로 방어력을 챙겼다면 이제 내 개인 지갑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를 다뤄야겠죠. 청취자님, 화면을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넘겨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네, 사적연금 파트네요. 맞습니다. 이 구간의 테마는 사적연금과 퇴직금의 마법, 세금은 덜 내고 더 오래 받기입니다. 6페이지를 먼저 보면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 인출 전략이 나오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종신수령으로 잡혀있네요. 이 부분은 브라보 마이라이프 등에서 분석한 조세 정책의 변화를 함께 보셔야 그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적연금을 운용하다가 나중에 인출할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게 바로 연금소득세잖아요. 세금 떼는 거 제일 아깝죠. 기존 세법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계단식 구조였어요.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대는 4.4%, 80세 이상이 되어야 3.3%가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퇴 직후에는 세금이 아까워서 억지로 인출을 미루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굳이 80세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2026년부터 신설되는 종신수령 계약 옵션을 선택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나 맞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내가 언제 연금을 개시하던 수령 방식을 죽을 때까지 나누어 받겠습니다. 이렇게 종신형으로 세팅하기만 하면 곧바로 가장 낮은 세율인 3.3%를 일괄 적용해 준다는 거니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시스템 클릭 몇 번으로 세금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는 초저율 과세 혜택이죠. 근데 여기서 은퇴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심리죠? 많은 분들이 종신수령이라고 하면 내 자산의 통제권을 잃는 것 같아서 거부감을 느끼시거든요. 큰 돈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못 뺏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죠. 맞아요. 은퇴 후 자산을 헐어쓰는 디큐뮬레이션 시기에 진입하면 약간 묘한 집착이 생깁니다. 내 돈을 꽉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심리적 저항감이죠. 하지만 세금이라는 확실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계산해 보면요. 계산해보면 확실히 다르죠. 네, 전략적으로 종신수령을 택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저항감은 7페이지의 퇴직금 전략에서 절정에 달하는데요. 저는 이 7페이지가 청취자님들께 가장 드라마틱한 절세 혜택을 주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퇴직소득세는 은퇴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단일 세금 중 하나니까요. 수십 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금을 온전히 다 내야 하지만 이걸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원래 10년 차까지는 30%, 그 이후 20년 차까지는 40%를 감면해 줬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반값 살인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만 50%를 깎아준다는 건데 사실 이 대목에서 청취자님들 고민이 깊어집니다. 퇴직금이 막 2억, 3억씩 되는데
이걸 20년에 걸쳐 찔끔찔끔 받으라니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인 조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당장 자녀 결혼 자금이나 대출 상환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드는 기가 막힌 실전 팁이 하나 있죠.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사 등에서 여러 세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아주 유용한 합법적 절세 테크닉이 있습니다. 바로 수령 연차를 미리 뻥튀기 해두는 전략입니다. 수령 연차 뻥치기요? 네, 퇴직연금은 보통 55세부터 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취자님이 55세에 퇴직을 했는데 당장 재취업을 해서 퇴직금이 필요 없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퇴직금을 IRP 계좌에 그냥 묶어두는 게 아니라 55세가 되자마자 일단 연금 개시를 신청하는 겁니다. 연금을 개시하되 전액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딱 1만 원 아니면 1년에 10만 원 이렇게 초소액으로만 세팅을 해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이 되는 수령 연차는 계좌에서 연금 명목으로 돈이 단 1원이라도 빠져나간 첫 해부터 카운트되기 시작하거든요. 아, 실질적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네, 즉 소액만 인출하면서 실질적인 목돈은 계속 계좌에서 불려나가고 세법상의 수령 연차 마일리지만 차곡차곡 쌓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그렇게 10년, 20년 마일리지를 채운 뒤에 70대 중반이 되어서 요양자금이나 큰 병원비 목돈이 필요할 때 남아있는 돈을 인출하면 그 막대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겨 먹는 디테일이네요. 제도가 요구하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내 삶의 사이클에 맞게 전략적으로 해킹하는 느낌입니다. 큰 돈은 안전하게 쥐고 있으면서 세금만 절반으로 줄이는 마법이죠. 맞습니다. 아는 만큼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8페이지에 있는 해외 ETF 투자자 관련 내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연금 계좌에서 미국 S&P 500이나 고배당 ETF 모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동안 제일 억울했던 게 바로 이중과세 문제였잖아요. 네, 은퇴자산 운용에서 배당금은 아주 중요한 현금 창출원인데 기존에는 미국에서 15%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또 징수하는 구조였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분통 터지는 일이었죠. 세금을 양쪽에서 떼어가니까요. 그런데 2026년부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적립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된 겁니다. 결론이 아주 심플해지네요. 배당금을 주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이제 무조건 일반 주식 계좌가 아니라 IRP 같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졌다는 뜻입니다. 네, 방향성이 아주 명확해졌죠? 자, 이렇게 세금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현실의 냉혹한 벽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아, 올 것이 왔군요. 네, 청취자님, 9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은퇴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피하고 싶은 고지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방어전입니다. 슬라이드에 빨간색으로 연 소득 2천만 원이라는 기준선이 아주 크게 그어져 있어요. 이 대목에서 청취자님들 각자의 재무 상태표를 머릿속에 꼭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다뤘던 72세 은퇴자의 사례를 보면 이 기준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례죠? 이 어르신은 매달 200만 원씩 공적 연금을 받으시고 보험 설계사로 소일거리를 하면서 연간 약 432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십니다. 둘을 합치면 연소득이 2,832만 원이 되죠. 기존에는 자격상실 기준이 3,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녀의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건보료를 내지 않으셨어요. 아, 3,400만 원 기준일 때는 안전했네요. 그런데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분턱이 2천만 원으로 확 낮아지는 거잖아요. 연소득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약 167만 원이 꼴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빡빡한 기준이죠. 앞서 말씀하신 어르신은 물론이고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 높거나 은행 이자가 약간만 발생해도 곧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커트라인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조치로 무려 27만 명 정도가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편입돼서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엄청난 압박이죠.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매달 15만 원, 20만 원의 건보료가 새롭게 청구되는 건 자산의 붕괴를 넘어서
심리적인 공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행히 10페이지를 보시면 정부도 이 충격을 인지하고 계단식 완화 정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장 전액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보니까 탈락 1년 차에는 부과될 건보료의 80%를 감면해주고 2년 차에는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서서히 부담을 늘려가는 구조네요. 네, 아까 그 72세 어르신의 경우 본래 15만 원을 내야 한다면 첫 해에는 80% 감면을 받아서 3만 원 정도만 내시게 되는 거죠. 4년 동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4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단순히 당분간은 적게 내는구나 하고 안심하는 용도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이 기간은 국가가 청취자님에게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거든요.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비과세 상품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필요하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자산 규모를 조절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짜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네요. 오늘 참 방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청취자님들께서도 이 복잡한 제도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11페이지에 아주 직관적인 2026 은퇴자금 최적화 5가지 체크리스트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제가 화면에 있는 5가지 액션 플랜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장 국민연금 앱을 열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이 내 가입 기간에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네, 숨은 돈 찾기. 둘째, 월 근로소득이 509만 원 이하라면 감액 걱정 없이 당당하게 연금과 소득 활동을 병행한다. 셋째,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수령 시 종신수령을 선택해 3.3% 초저율 과세를 확보한다. 세금 확 줄이는 팁이었죠. 넷째,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소액 개시꼼수를 활용해서 수령기간 20년을 채우고 세금을 반값으로 떨어뜨린다. 마지막 다섯째,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한도를 철저히 관리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방어한다. 정리가 아주 깔끔하네요. 근데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단순히 나열된 개별 항목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청취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 5가지가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유기적 시스템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청취자님이 넷째 전략을 써서 퇴직금을 20년에 걸쳐 최대한 얇게 길게 뺐으면서 종신수령으로 세금을 대폭 줄였다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연간 수령액을 조절하고 세금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국세청에 잡히는 청취자님의 표면적인 연소득이 낮아집니다. 아,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네요? 그렇죠. 연소득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5째 전략인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커트라인, 그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되는 방어막이 형성되죠. 즉, 절세 전략이 곧 건보료 방어 전략이 되고 이것이 결국 내 은퇴 자산의 수명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와, 그 연쇄작용이 정말 놀랍네요. 결국 오늘 다룬 정책 변화의 이면에는 국가가 은퇴자들을 향해 던지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해서 초기 현금 흐름을 만들고 모아둔 자산은 최대한 길고 얇게 나누어 쓰십시오. 이 룰을 따르는 분들에게는 세금과 건보료 측면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0년 전략의 본질이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11장의 슬라이드를 쭉 넘겨보면서 내 지갑을 지키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복잡한 제도 변화 속에서도 오늘 나누어 본 이 가이드가 든든한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꼭 던져보고 싶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고 세금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철저히 숫자에 기반한 재무적 세팅에 대해서만 논의했거든요. 하지만 은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익숙했던 우리가 자산을 헐어 쓰는 디큐뮬레이션 시기로 넘어갈 때 겪는 심리적 장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 월급이 들어오는 삶을 살다가 오직 나가는 돈만 있는 명세서를 마주하게 되면 계좌에 10억, 20억이 있어도 벌벌 떨면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오늘 훌륭하게 절세 전략을 짜고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법을 배우셨지만 그렇게 지켜낸 자산을 오롯이 내 삶의 행복을 위해 가치 있게 소비할 수 있는 마인드셋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지고 전략이 완벽해도 결국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나를 위해 기꺼이 쓸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밤에는 완벽해진 내 재무제표와 함께 내 소비의 마음가짐도 한번 따뜻하게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취자님의 당당하고 여유로운 진짜 은퇴 생활을 응원하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